네, 국어 자료 강독 10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시 수업에 이어서 용비어천가의 본문 강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첫째 줄, 두 번째 줄이죠. 4장. 네. 자, 4장, 59페이지 4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저 가젯 우물. 후성이 니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미리 좀 봤겠지만 각주에 다 나와 있어요. 7절은 칠수와 저수라고 하는 그 강들이 합류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칠수는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흐린 강이고 하나는 뭐 맑은 강이래요. 어쨌든 그 두 개의 강이 합류하는 그런 가젯 우물. 자, 각주 2번과 각주 3번을 보세요. 각주가 없으면 이게 뭔가 싶죠. 가젯 우물. 자, 이음절은 반치음이 초성과 종성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오늘날에 뭐 물가 할 때 그때는 15세기에는 음절 말음으로 치조 마찰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첫 형태소 분석을 볼까요? 첫 격의 에와 이때의 반치음은 사이소리입니다. 사이소리, 독특한 사이소리죠. 그다음 우물. 움집할 때 그 음이에요. 음도 역시 히읗 종성 체언이었다는 것을 히읗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체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칠저가의 칠수와 저수 그 강가의 그 움집을 뒷날의 성군들이 뭐 니라시니 이르시니 말씀하시니 제업 우군이 어떤 제업 황제가 어떤 제국을 만드는 황제의 그 업이 이토록 근심되고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제업 우군이 어떤 그 제국을 건설하는 것 황제의 일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 그런 제업 우군 황제의 길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이 결여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상들이 움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주나라의 문왕의 조상들, 훌륭한 임금인 문왕의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 우리 조상들이 움집 살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왔죠. 북쪽 오랑캐가 괴롭히니까 일단은 도피를 했는데 도피할 때 뭐 번듯한 대궐을 짓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후성들이 후대의 성군 임금들이 와서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움집을 짓고 살았던 걸 보니 제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제국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걱정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절호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업 우군 어떤 그 황제로서의 그 건국의 과정이 저렇게 어렵구나. 네, 이렇게 됩니다. 후성은 후성. 이때 후성이 누구냐? 지시하기를 주공. 이제 그 주문왕이 되겠죠. 그 후손의 임금이죠. 자, 그럼 동시에 또 누가 나오겠어요? 이시왕조가 또 얼마나 또 고생했는지가 나오겠죠. 여진족이 괴롭혀서 이사 갔다고 했잖아요. 적도 안헷 우물. 붉은 섬이에요. 붉은 섬 안헷 우물. 섬 안에 어떤 움집이겠죠. 그래서 각주 6번을 보면 각주 6번 안헷 음도 역시 형태소 분석을 보면 안은 히읗 종성 체언이니까 안 히읗 플러스 첩격에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이소리 이렇게 안헷 어떤 붉은 섬 안에 움집을 지금의 보자바니 지금에 와서 보니 왕업 갓난이 어떤 왕국을 만드는 이 갓난 어려운 힘든 일이 이러하시니 그러니까 대비를 딱 줬죠. 저러하시니 이러하시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시가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5장입니다. 5장 상덕이 쇠하거든. 자, 상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나라라고 하는 역시 옛날에 이제 중국의 고대 국가예요. 뭐 주나라, 은나라 뭐 많습니다. 상나라의 덕이 쇠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지 딱 알겠죠. 고려의 기운이 쇠해서 조선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나라의 덕망이 어떤 나라로서의 덕망이 쇠하게 되면 천하를 맞다시릴세 각주 9번을 봐주세요. 각주 9번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뭐 그 논문 그
비평 논문 중에 이 용언 어간 가지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현대국어의 맞다, 티읕 어간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15세기에는 독특하게 자음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시옷 디귿 발음이에요. 근데 이 어간 발음을 자음군 어간 발음을 가지고 있는 어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역사 동안에는 문헌에 등장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다 시릴세는 맞게 되실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저절로 맞게 된 것이다. 천하를 맞게 되실 것이므로 서수까지, 서수의 강가가 서수라고 하는 그 강의 가지 강가가 저자이 같하니. 자, 뭐 각주 10번에는 저자와 같다, 시장과 같다. 이건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상덕이 쇠해서 상나라의 덕망이 쇠해가지고 천하를 맞게 되면서 서수의 그 강가가 저자와 같다. 저자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단순 시장이 아니죠. 일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 권한이 이제 넘어오게 된다. 주나라로 넘어오게 된다. 그리고 주나라의 근거지인 어떤 서수라고 하는 그 강가가 저작거리처럼 이제 번화하게 된다. 뭐 그 정도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조선은 어떻게 되느냐? 여운이 쇠하거든. 고려 여자니까 고려의 운이 쇠하거든. 나라할, 네, 천하는 아니네요. 네, 나라할 맞다 실세, 이제 나라를 맡게 될 것이므로 동해가가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동북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해가가 저자와 같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의 이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네. 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웅서사시, 약간 동명완평 같은 신화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신성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당연히 그런 좀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어떤 자연 이치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예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뱀이 있고 까치가 있어요. 그러면 까치가 뱀을 물까요? 자, 하늘을 나는 새가 우리나라 뱀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저기 아나콘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뱀들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독사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뱀 1m도 안 되는 그런 6, 70cm 되는 뱀들이 막 숲에 기어다니지. 그러면 새들이 확 내려와서 잡아채서 먹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 까치가 뱀을 물어야 되는데 여기는 뱀이 까치를 무는, 말도 안 돼요. 사실 뱀이 어떻게 날아다니는 까치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예라든지 뭐 붉은 새가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징조를 나타내는 뭘 물어다 준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60페이지 6장입니다. 붉은 새, 원순모말을 아직 겪지 않은 상태죠. 붉은 새가 글이요, 말 그대로 글. 그러니까 오늘날의 글 그러면 이것은 사실 종이의 개념이 아니죠. 종이의 개념이 아닌데 중세국어의 글과 글얼은 종이에 쓰여진 종이 자체의, 우리는 요즘 뭐 편지글이라든지 오히려 편지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종이에 쓰여진 글이겠죠. 붉은 새가 글을 물어서, 역시 원순모만 물다 원순모만 안 겪었죠. 글을 물어서 침실 잎에 앉자니, 이파리 아니에요. 자, 각주 3번을 봐주세요. 각주 3번 잎입니다. 이 당시에 이파리에 해당하는 것은 니피예요. 니은이 있는 거예요. 근대의 시기를 거치면서 니은이 탈락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때 잎은 방문 어귀, 그러니까 어떤 입구를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침실 그 어귀에 앉자니, 새가 글을 물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 그 글 안에 뭐가 쓰여 있었겠어요? 이건 시니까 뭔가 함축이나 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열어봤겠지. 그랬더니 성자혁명의 제호랄 배자보니, 참
너네 자손들이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혹은 황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면 지금 이거 붉은색 그릴무로 침실잎에 앉아있는 성자혁명 이 부분은 그 중국 얘기예요. 성스러운 자손들이 성자혁명으로 제호를 하늘에 어떤 제호는 각주 4번에 있습니다. 천재가 내리는 복이에요. 하늘의 황제가 내리는 복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황제가 제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힌트를 준다는 것이죠. 잎에 앉아서 그 글 속에 성자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호, 천지의 복을 배자반이 보여주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경우입니다. 바얌은 뱀이에요. 뱀이 가치를 물어. 까치예요. 어두경우만 아직 안 일어났죠. 까치를 물어서 즘갯가제 연자니, 자, 또 띄어쓰기 한 거 보세요. 즘갯가제 각주 7번과 각주 8번을 봐주세요. 즘갯가제 큰 나무의 가지입니다. 이제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이죠. 큰 나무의 가지에 연자니, 오늘날의 언따예요. 언즈니 성손장흥의 성스러운 자손의 장한 흥함에, 결국 왕국을 짓는다는 것이죠. 성스러운 자손의 아주 장한 흥함에 희상이 아주 기쁜 상서로움이 먼저 있었으니 암시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7장입니다. 7장. 자, 우리는 세자잖아요. 중국은 황제이기 때문에 태자예요. 자, 여기에서 이 태자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되는 중국의 그 고대 국가의 신성한 왕국에 대한 제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는 여말선초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의 태자는 주나라의 그 계력이라는 이 사람 이름을 외울 것은 없고요. 그냥 주나라의 이제 그 문왕의 이제 조상이죠.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죠. 핵심은 문왕이거든요. 그래서 주나라 계력이라는 사람을 하늘이 구별해서 가래다. 지금도 남아있는 가리다라는 뜻인데 구별해서 선택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나라의 계력이라는 사람을 태자로 하늘이 가리어 뽑아서 형의 뜻이 이러시날. 자, 형의 뜻이 일어나서 성손을 내시니이다. 네, 다시 설명을 한다면 원래 그러니까 주나라의 계력에게 역시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력이 태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제 하여튼 그런 어떤 결정적인 하늘의 뜻이 있어서 형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때 형은 그 낫 형자니까 태자를 선택해서 직역을 한다면 배경설화 때문에 더 헷갈릴 것 같으면 태자를 선택해서 형의 뜻이 이루어지시거늘 성스러운 자손인 주무왕을 내시니이다. 이제 주무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죠. 네, 61쪽으로 가겠습니다. 61쪽. 여기서 세자는 환조예요. 환조. 그러니까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왜냐하면 환조가 바로 태조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환조를 하늘이 가래샤 제명, 황제의 명이 나리오시날. 우리는 뭐냐면 천재가 아니라 중국의 황제가 우리를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하고 이제 딱 매치가 되어 있는 중국의 국가는 명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세자 책봉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세자를 하늘이 가려내셔서 황제의 명이 내려서 태조랄 내시니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말선초가 되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인정할까 말까의 문제는 중국의 선택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뒷부분의 이야기들은 좀 낯설고 처음인 얘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한자가 좀 약한 세대다 보니까 막 미리 겁을 먹고 그러는데, 대개의 경우 한자의 경우는 제호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각주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한자의 뜻 같은 거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를 내가 뭐 성자, 혁명을 한자로 쓰라 그런 것은 절대 내지 않습니다. 절대 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직역의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각주에서 소개하고 있는 뜻을 잘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아무래도 단어 뜻을 제일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고 단어 뜻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제 독해를 얼마나 이거는 국어 자료 강독이에요. 그러니까 읽기를 하면서 중세 국어가 뭔지를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여러 가지 중세 국어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표피적으로 배웠거든요. 나중에 국어사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려고. 그래서 한자 같은 거 보고 뭐 설마 세자 쓰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 세자가 환조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강의 시간이니까 좀 더 심층적인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범위를 적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자, 용비어 청가를 끝을 내고 월인석보라고 되어 있는 3장 65페이지로 가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10번째 PPT를 준비해 주도록 하세요. 상대적으로 PPT 양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것이 주로 각주를 공부하게 되니까 각주랑 같이 공부하게 되고 추가적인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정도가 되겠죠. 네. 자, 65페이지 월인석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습을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월인석보라고 되어 있는 챕터 뒤에 석보상절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4장이 월인석보 맨 앞에 차례 부분에 보면 지금 이게 3장이거든요. 혹시 차례 부분을 한번 봐줄까요? 5페이지 맨 앞에 차례 부분을 보면 지금 3장에 해당하는 월인석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석보상절서, 월인석보서, 월인석보 권일의 21장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장에는 석보상절 권구와 월인석보 권구가 있고요. 그 다음 5장에 월인청강지곡 상권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5장의 월인청강지곡, 이거 안 써도 돼. 다시 확인할 거예요. 월인청강지곡의 기 1부터 기 8이 지금 이 3장 안에, 우리가 공부하려는 3장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보상절 권구와 월인석보 권구는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좀 해봐서 알겠지만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의 합본이 월인석보잖아요. 근데 단순 합본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선생님도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 PPT나 교재 서지적 사항에서도 이미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권구 요 두 개는 약간 매칭이 잘 돼요. 또 그리고 문학적 표현도 좋고 해서 석보상절을 왜냐하면 우리 산문문학의 전범이다. 최초의 고전문학의 산문이다. 훈민정음을 해둔 산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 4장에서는 석보상절의 권구 그리고 또 같은 작가였던 세조의 월인석보를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하려고 집어넣는데 이것까지 공부할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대면 강의에서 월인청강지곡 그 5장까지 갔는데 월인청곡 5장에 가면 기 1부터 기 8 빼고 기 9부터 기 16만 하고 끝내요. 사실 요건 분량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3장이 석보상절의 서문도 들어있어서 석보상절의 스타일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월인석보 서문이 있고 그리고 월인석보 본문이 있는데 그 월인석보 본문 안에 역시 월인청강지곡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65페이지로 와주도록 합시다. 네. 65페이지. 그래서 65페이지에 이제 그 서지적인 사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459년 이거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훈민정음 언해가 있고 용비어청가 그 다음에 석보상절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곡 월인석보다 그 연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석보상절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고 월인청강지곡을 만들었고 세조가 된 다음에 월인석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수양대군 시절의 석보상절의 설명 부분, 아버지 월인청곡 합본이라는 거, 뭐 편찬 동기 뭐 다 알 것이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 월인석보는 월인청곡과 석보상절의 합편이지만 조건이 다 다르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문장과 표기법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월인 청강지곡과 비교하면 동국성운식 한글 한자음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월인 청강지곡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다시 이제 보겠지만 그것을 뭐라 하냐면 국조한종이라고 해서 한글이 큰 글자로 되어 있고 한자 음이 붙어 있는 방식이라면 상대적으로 월인석보의 경우에는 한자를 큰 글자로 내세우고 이제 한글로 음을 붙이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한글로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태도가 바뀌게 됐죠. 네, 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12년의 시간밖에 없어요. 12년의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석보상절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세부적인 몇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네,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에 가보면 66페이지의 첫 단락의 마지막 줄에 석보상절은 의역에 가깝고 월인석보는 직역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저자도 이렇게 쓴 것인데요. 그래서 석보상절은 최초의 산문문학으로서 자유로운 문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살아있는 그런 어떤 그 당시의 문장의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영인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서강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간본의 정말 초간본이니까 가장 좋은 것이죠. 초간본의 권일. 그래서 영인 범위는 석보상절 서와 월인석보 서와 권일의 21장까지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PPT 자료는 보면 이 페이지는 석보상절, 연도 때문에 선생님이 석보상절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월인석보 부분을 먼저 봐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6쪽에 월인석보가 있지요. 네, 10번째 PPT 6쪽의 월인석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1459년 간행이고 죽은 부모와 일찍 죽은 아들 이제 왕세자가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년 사이에 사실 이제 영원히 자기는 늙을 것 같지도 않고 아플 것 같지도 않고 죽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그 부분을 읽게 돼요. 세조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한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고통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가보면 모두 24권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완결 특히 월인석보는 왜 그러냐면 석보상절은 24권으로 완결된 게 보여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월인석보는 석보상절이 24권이니까 24권 아닐까라고 하는데 완결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1995년에 25권이 발견이 됐는데 25권도 완결이 아닌 거야. 그러면 도대체 몇 권이 더 있을지 추정을 할 수가 없죠. 조금 웃긴 얘기 하나 한다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딱 사지선다의 그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으냐면 월인석보는 총 몇 권일까요? 물론 저기 뭐 학력고사 문제는 아니었지만 뭐 22권, 1번, 22, 23, 24, 25 이렇게 돼서 기억을 못해서 선생님이 25권으로 골라서 고등학교 때 틀렸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한데 95년에 25권이 발견이 돼서 굉장히 억울해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질본이 정확하게 몇 권인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서강대학교에 소장된 초간본이라고 했는데 권일권인데 여기 가로 속에 보면 2권 1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서지학적인 용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책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저책, 이책 이렇게 그 책 그야말로 무게 개념이고 단위 명사로는 권을 사용하잖아요. 한 권, 두 권, 책 한 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중세 국어의 용어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권위는 낫권이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2권 1책 그러면 외부적으로 표피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안에 내용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권의 개념은 내용적인 분류고 책은 단위적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면 1권 1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용도 하나고 단위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3권 1책도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인데 상중하 이렇게 돼 있으면 상권, 중권, 하권이 있죠. 그럼 그것은 3권 1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이 권자나 책자나 모두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권자는 말 권자고요. 책자는
책을 이렇게 옆에서 실로 이렇게 얽어매 놓은 상형 문자예요. 그럼 뭐가 먼저 났어요? 권이 먼저 나와요. 두루마리식의 그런 책들이 먼저 나왔잖아요. 뭐 주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둘 다 상형 문자인데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72년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영인 간행을 해서 지금 이제 대학들이 이제 강독을 한다라고 하면 다 이것을 사용을 하고요. 중간본으로는 희망사라고 하는 그런 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실됐죠, 안타깝게. 그다음에 다행히 이제 그 보존됐다 그 전에 이제 총서로 영인은 되었어요. 네, 총서로 용인은 뭐 간본에 대한 다양한 차이. 월인석보도 후민정음 원해처럼 희귀본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초간본이 있다라는 사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이대에 걸쳐 임금이 편찬한 현전본에 나타나는 판각기법이나 이인출섭시를 보면 조선 초기 불교 문화의 정수다. 또 세종의 후민정음 반포 당시에 편찬되었던 월인청강지국 석보사절과 이게 다시 편찬해서 초기의 한글 자영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투라든지 그런 미묘한 변천을 살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두 강독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뒤에 보면 상강행실도나 이제 성종조나 중종조로 넘어가면서도 이제 사실 조선 중기에 이제 화려한 문화가 꼽히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자료까지 사실은 학부에서는 거의 못 가요.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중요하고 뭐 불교 경전의 수용을 태도를 보는 건 뭐 중요하겠죠. 불교 경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월인석보라고 하는 문헌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67쪽을 한번 보도록 해주세요. 네, 오늘은 좀 서지적인 안내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67쪽에 보면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죠. 석보상절 서가 있고, 그러니까 월인석보라는 책 안에 석보상절 서문도 있고, 월인석보 서문도 있고, 월인청각지곡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월인석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왜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인석보와 월인천공지가 자신이 수양대군의 시절에 썼던 월인석보상절과 세종 아버지의 월인청강지곡을 두 개를 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에 보면 석보상절서 이렇게 돼 있어요. 활자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79페이지로 가주세요. 79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79페이지 열었어요. 어제 월인석보서. 어제니까 누구겠어요? 임금 어자니까 수양이 아닌 세조가 월인석보.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석보상절 서문을 시대적인 수에 먼저 붙이고 그대로 붙인 거예요. 형태도, 글씨 자체도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월인석보 서문을 씁니다. 월인석보 서문이 130페이지까지 이루어지고요. 131페이지로 가주세요. 131페이지를 갔더니 월인청강지곡 제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인청강지곡 제1. 자, 요거 지금 손으로 적어놓고 277페이지를 가볼까요? 277페이지, 5장이죠. 277페이지 어떻게 됐어요? 월인청강지곡. 이게 월인청강지곡의 세종 당시의 원본이에요. 활자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오히려 용비어 청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초기의 고딕 형식의 글자죠. 이게 오리지널 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 어디 갔느냐. 미안합니다. 네. 131페이지의 월인청강지곡 제1을 보니까 활자가 전혀 달라졌죠. 월인석보랑 똑같은 형태가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월인청강지곡은 기일, 기이, 기삼 이렇게 당연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볼까요? 131페이지서부터 기 1부터 쭉 나옵니다. 기 다음 페이지 쭉 넘어서 기, 기 3, 기 4, 기 5, 기 6, 기 7, 기 8 이렇게 나오고는 갑자기 138페이지에서 맨 왼쪽 마지막 줄에서 한 칸 내려쓰기를 하고 있죠. 한 칸을 내려쓰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월인 청강지곡의 기 1부터 기 8, 그러니까 8개씩 끊어요. 에 대한 월인 석보에 새롭게 첨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썼던 월인 청강지곡은 어떻게 자기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자만 새로 각인을 새겨가지고 앞쪽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기 1부터 기 8까지 먼저 소개를 해. 그리고는 한 칸 내렸어서 자 보세요. 138페이지서부터 계속 한 칸 내려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다가 자 171페이지에 가보면 기구 앞에서 기구가 앞에서까지만 내려쓰다가 기구에서 딱 올라갔으죠. 그럼 대충 안 봐도 확실히 알겠죠. 기9부터 기16이 나온 다음에 또다시 월인 석보의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월인 청강지곡이 뒤가 짧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봐보세요. 보면 뒤에 그 기9부터 기16 몇 개 이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만 해도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월인 석보 안에는 석보상절 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월인 석보니까 당연히 월인 석보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월인 청강지곡의 기1부터 월인 청강지곡의 기1부터 기8까지 소개를 하고 월인 석보의 내용이 나오고 기9부터 기16이 나오고 월인 석보의 내용이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로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좀 짜증나는 그런 패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는 뭐야 월인 석보인데 왜 갑자기 월인 석보 서문이 나온 다음에 월인 청강지곡 제1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책의 패턴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인 석보는 특히 아주 중요한 문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석보상절의 소개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3차 시에서 PPT 석보상절 설명을 마저 하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